지금까지 임상에서 주관적인 공허감, 엠티니스를 호소하는 환자층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신경증적 우울증 내담자나 우울성 성격 구조를 가진 내담자들이 느끼는 정서, 이분들이 공허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성질의 공허감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열성 성격 구조를 가지신 분들이 호소하는 공허감은 또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자기애성 성격 구조를 가진 분들, 특히 병리적 나르시시즘을 가지신 분들이 호소하는 공허감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우울성 내담자나 분열성 내담자와 비교해 볼 때 공허감뿐만 아니라 매우 지루해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자기애성 성격 내담자는 인간의 체험을 깊게 공감하는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두 그룹의 내담자들과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열성 내담자와 우울한 내담자층도 여러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이분들은 자기애성 성격의 내담자에 비해서 훨씬 더 공감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자기애성 성격 구조를 가진 내담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선명하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감탄받고 싶은 욕구를 사회생활을 통해 현실이나 환상에서 인정받을 기회를 얻게 되며 직접적으로 추동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즉각적인 삶의 의미를 얻을 수는 있지만 일시적일 뿐이다. 곧바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들은 금세 공허해야 하고 안절부절하며 지루해야 한다. 이제 세상은 감옥이 되며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새로운 흥분이나 감탄 또는 공급되는 것들의 함입, 통제, 승리를 의미하는 새로운 경험만이 탈출구가 된다. 그들은 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정서적 반응이 어려우며 자기애적 목적의 만족을 넘어서는 가치체계나 창조성에 헌신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그에게 사실상 낯선 것으로 느껴진다. 치료 관계에서 자기애성 성격 내담자는 치료자에게 두 가지 반대되는 극단적인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때는 내담자가 자신의 거대성을 치료자에게 투사할 때가 있다. 이때 치료자는 자기 자신이 내담자의 삶의 중심이 되고 끝없는 만족과 지혜를 줄 수 있는 원천이 된 것처럼 체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내담자는 충분히 만족하고 자신이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얘기냐면 거대 자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보통 우리 코우식으로 얘기하면 나르시시즘은 두 가지 축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그랜디오스 셀프, 그러니까 거대 자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이디얼라이즈드 퍼렌탈 이마고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상화된 부모 원상, 이상화된 부모 원상,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자기애성 성격이 강한 사람들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의 그랜디오스 셀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거대성에 부합되게 대상 자체를 이상화할 필요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힘이 있거나 자기가 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도 자기만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 힘만 가지고는 안 되면 부모까지 동원해야 되죠. 부모가 이상적인 힘을 가진, 이상적인 어떤 리소스를 가진 대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거대한 만큼 치료자에게도 이 거대 환상을, 치료자를 아주 이상적인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이상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때에는 치료자는 자만하고 독선적인 전능한 내담자 앞에서 자신이 공허하고 무력하고 패배한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이런 과정은 매우 갑작스러우면서도 미묘하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치료자는 꽤 오랫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료자는 자기애적 내담자를 치료할 때 만성적인 공허감, 비현실감과 지루함을 느낄 수 있는 동시에 지루함을 느낀 것에 대해서 강한 죄책감을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치료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지루함이 내담자가 진정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담자는 전능하고 치료자는 무가치한 부속물로서 취급되는 거짓 관계가 지루함으로 표현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 치료자의 지루함은 치료 시간에 의미 있는 대상 관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치료자의 지루함이 경고해 주는 것은 내담자가 훨씬 더 일반화되고 만성적인 지루함을 느끼고 안절부절 못한다는 것이며, 이는 내담자의 대상 관계가 일반적으로 결여되어 있음을 나타내 준다. 많은 경계선 내담자도 공허감을 일시적으로 체험하기는 하지만 자기의 성 내담자와 강한 분열성 성격의 내담자만큼 만연되어 있지는 않다. 자기의 성 및 편집성 특징이 결합되어 있는 내담자에게는 두 종류의 기관이 번갈아 나타난다. 먼저 싸워서 물리쳐야 할 잠재적인 적과 강렬하게 주관적인 정서적 관여를 체험하고 그 과정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기관이 있다. 다른 기관에는 공허함과 삶의 무의미감을 고통스럽게 체험하는데, 이때는 자기계적 특징이 우세하고 눈앞에 적이 없는 상태이다. 자기의 성내담자 중에서 병리적 나르시시즘을 통해 원시적인 편집적 경향을 방어하는 경우가 있으며, 편집성 내담자 중에서 잠재적인 적과 관계하는 것이 공허감의 고통을 방지하는 경우가 있다. 병리적 나르시시즘이 지배적인 모든 경우에 공허감 체험은 외로움 체험의 반대극을 나타낸다. 자기의 성내담자는 종종 다른 사람과 중요한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동경하거나 깨닫지 못하며 그런 관계를 그리워하지 못한다. 필자는 공허감 증상에 대해 지금까지 말해온 모든 것이 다음과 같이 일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관적 공허감 체험은 자기 표상 및 대상 표상과 정상적 관계를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상실한 것을 나타낸다. 대상 표상, 즉 이 내적 대상 다른 사람과의 중요한 체험이 심리 내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자아 정체감의 기본적 구성 요소가 된다. 자아 정체감이 정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우울성 성격 구조에서처럼 안정되고 통합된 자기와 안정되고 통합된 내적 대상 세계를 지닌 내담자가 이런 과정을 보여줄 때가 있다. 즉 심한 초자 압력으로 인해 그들이 내적으로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적 대상에 의해 버림받을 것이라고 위협을 받는 기간에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대상관계 능력은 항상 남아있으며 전이와 다른 대인관계 체험에서 발휘될 수 있다. 반면 통합된 자기가 결여되어 있고 자기와 통합된 내적 대상과의 정상적 관계가 결여되어 있을 때 일상생활에 대한 좀 더 뿌리 깊고 만성적인 공허감과 무의미한 느낌이 뒤따른다. 그러므로 정체감 위기가 아닌 정체감 혼미 증후군의 모든 내담자는 공허감을 체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체험은 심리 내적 갈등을 방어하기 위해 원시적인 해리나 분열과 같은 적극적 기제가 지배적일 때 특히 강해진다. 분열 과정이 특히 강하고 자기와 중요 대상이 포함된 내적 및 외적 관계뿐만 아니라 정돈까지도 방어적으로 흩뜨리고 파편화시키고, 분열성 성격 내담자는 강한 공허감을 드러낸다. 자기의 성격을 가진 내담자의 경우 통합된 자기와 통합된 내적 대상 간의 정상적 관계가 병리적 거대 자기와 내적 대상의 악화로 대치되었을 때 공허감 체험이 가장 강하고 또 끊임없이 계속된다. 이러한 경우 공허감, 안절부절 못함과 지루함은 병리적인 자기애적 체험의 기저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된다. 요약하면 공허감은 복잡한 정동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는 모든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기본 단위인 자기와 대상 간의 정상적인 극성이 파괴된 것을 반영한다. 공허감은 동경, 슬픔과 외로움의 중간에 놓여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중요한 대상관계를 재수립하려는 희망을 나타내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상과의 좋은 관계가 상실된 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좋기만 한 자기상과 대상상을 퇴행적으로 정신병적으로 융합한 것을 나타낸다. 교과서 영문본 220쪽 하단 부분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허감은 중요한 대상 관계를 재수립하고자 하는 소망을 나타내는 동경, 슬픔, 외로움이라는 정서와 좋은 대상 관계의 상실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무조건 좋기만 한, 전적으로 좋기만 한 자기 이미지와 좋기만 한 대상 이미지. 그래서 부분적인 자기와 부분적인 대상, all good self, all good object 이미지들을 합성하는 이런 퇴행적이고 그리고 사이카틱한 정신증적인 융합 현상과의 중간 지점에 위치합니다. 영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보면 emptiness stands midway between the longing, sadness and loneliness and the regressive psychotic fusion of all good self and object images.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이 공허감 자체는 동경, 슬픔, 외로움이라는 정서를 한편으로 하고 다른 편에서는 전적으로 좋은 자기 이미지와 그리고 대상 이미지의 퇴행적이고 정신증적인 융합이라는 현상과의 이 중간 지점에 공허감이 위치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허감이나 동경 그리고 슬픔이라는 정서는 중요한 대상 관계를 재수립하고자 하는 희망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어떤 전적으로 좋기만 한 all good self하고 all good object images의 통합이라고 하는 퇴행적이고 정신증적인 융합 현상은 좋은 대상 관계의 상실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에 중간 지점에 공허감이 위치한다고 보는 거죠. 한쪽에서는 동경, 슬픔, 외로움이라는 조금 더 발달한 정서가 있고, 다른 쪽에서는 퇴행적이고 정신증적인 어떤 융합 현상, 아주 좋은 대상과 그리고 좋은 자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와 대상의 융합이 드러나는 이런 극단적인 이 두 가지 현상의 중간 지점에 공허감이 위치한다. 공허감, emptiness라고 하는 정서가 이러한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에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문장입니다. 전이에서 내담자의 주관적인 공허감 체험은 내담자와 치료자 관계의 변화로 반영된다. 치료자는 전이와 역전이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공허감 체험의 바탕에 있는 내재화된 대상관계 병리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분석은 중요한 진단적 및 치료적 함의를 지닌다. 그것을 통해 지배적인 구조적 심리내적 병리 및 관련된 방어 과정의 특성이 명확해진다. 경계선 성격 구조의 내담자와 자기애적 병리를 지닌 내담자 모두 심한 자기 표상 병리와 대상 표상 병리를 보이는 한 그들의 전이를 다루는 데 있어서 특정한 전반적 치료 방향이 요구된다. 다음에서는 그런 방향에 대해 개관하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로서 치료자는 치료 시간에 내담자와 치료자 모두의 기본적 체험으로 느껴지거나 쓸모없게 느껴질 가능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치료 단계의 탈인간화는 관련지를 고려하여 진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분열기제, 원시적인 전능, 원시적인 무의식적 죄책감 또는 치료자에 대한 무의식적 시기심 등이 우세한 정도가 포함된다. 그리고 전이에서 중요 대상관계에 대한 이들 방어와 함께 그 동기를 해석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치료자는 방어의 결과로 생겨나는 원시적 대상관계를 평가해야 한다. 이때 이들 방어는 관련된 자기상 및 그에 상응하는 대상상의 관점에서 훈습된다. 치료자는 내담자의 해리된 자기의 측면이나 원시적 대상관계의 측면을 상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내담자와 치료자는 각자의 자기상이나 대상상을 교대로 상연할 수 있다.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의 이러한 측면이 해석될 필요가 있으며 전이에서 명료화된 각각의 인과관계가 해석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전이에서 활성화되는 이런 특정한 부분 대상 관계는 다른 부분 대상 관계와 통합되어야 하며, 그래서 내담자의 현실적 자기와 내적 대상 개념이 통합되고 공고화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여러 단계는 본질적으로 경계선 성격 구조와 자기계성 성격의 내담자가 일으키는 원시적 전이를 훈습할 때 필요한 순서를 나타낸다. 술이나 마약을 통해 공허감을 피해버리는 내담자에 대한 정신분석 연구는 관련된 심리내적 구조의 특징을 추가로 보여준다. 필자는 마약과 알코올의 영향이 개인의 기본적인 심리내적 구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우월성 성격 구조의 내담자는 술을 마셨을 때 주관적 안정감과 고향감을 체험할 수 있다. 내담자는 무의식적으로 이를 잃어버렸던 금지된 이제는 용서하는 부모상과의 재결합으로 해석한다. 이 부모상은 이전에는 무의식적 죄책감과 우울감을 일으켰다. 우월성 성격의 내담자가 술을 후 고양되거나 우울해지는 것, 팽창되거나 애도하는 것이 함께 나타나는 것은 죄책감, 대상과 관계를 복구하고 싶은 욕구 및 대상과의 다시 만남을 축복하는 것이 환상 속에서 훈습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에 비해 많은 경계선 내담자의 경우에는 마약을 복용했을 때 안정감과 선한 느낌이 활성화된다. 이는 분열되어 떨어져 나간 좋기만 한 자기상과 대상상을 활성화하고 나쁘기만 한 내재화된 대상관계를 부인하게 하며, 이를 통해 감당할 수 없는 죄의식이나 내적 박해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자기애성 성격 내담자의 경우 알코올이나 마약 섭취는 병리적 거대 자기를 재충전하고 만족과 감탄을 바로 얻기 어렵고 좌절을 줄 수 있는 적대적 환경으로부터 병리적 거대 자기의 전능함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지배적인 기제가 될 수 있다. 필자의 생각의 중독 가능성은 자기애성 성격 구조 내담자가 가장 높다. 그리고 자기애성 성격 내담자의 중독 치료 예후는 자기애성 성격 특성이 없는 경계성 성격의 중독 내담자의 예후나 또는 우울성 성격처럼 덜 퇴행화된 성격 구조 내담자의 치료 예후보다 훨씬 더 나쁘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알코올이나 마약의 심리적 기능은 심리내적으로 구조화된 대상관계의 지배적인 특성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주관적으로 쓸모없고 공허하게 느끼는 체험과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안정성 및 문화적 가치의 급격한 와해나 변화 간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어 왔다. 현대사회와 문화의 변화가 대상관계 패턴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질문이 제기되어 왔다. 필자가 지금까지 말해온 것을 바탕으로 한 분석에 기초해서 필자는 현대 문화의 변화가 대상관계의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대상관계를 단지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의 실제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호작용을 좌우하는 심리 내적 구조의 관점에서, 그리고 타인과 깊이 있게 관계하는 내적 능력의 관점에서 정의할 때 그러하다. 많은 저자가 이 소외의 시대에 대해 이야기해왔으며 사회적 및 문화적 소외가 타인과 깊이 있게 관계하는 능력을 와해시킬 수 있다고 시사되어 왔다. 캐니스턴은 소외된 젊은이와 반항적인 젊은이를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대체로 철수하는 것과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 청년 문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아동기 갈등과 가족 병리에서 비롯되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회적 증거를 제시해왔다. 마찬가지로 필자는 현대의 도덕성 변화가 친밀감에 대한 욕구와 능력을 다양한 형태로 변화시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동기의 초기 발달이 영향을 받을 정도로까지 문화적 패턴의 변화가 가족 구조에 영향을 준다면 친밀감 패턴의 그런 변화가 몇 세대 동안에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와해, 가족 구조의 심각한 파괴, 초기 아동의 발달의 영향, 변화하는 사회적 및 성적 관습에 관련되는 급격한 문화적 변화의 영향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유아기와 초기 아동기로부터 유래하는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심리 병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회적 및 성적 관습은 공허하고 쓸모없다는 만성적 체험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 챕터는 엠피니스라는 입장에서 공허감이라는 것을 특히 이 주관적인 공허감 체험을 내담자가 하는 공허감 체험, 그리고 상담자가 어쩌면
객관적인 역전이를 통해서 체험하는 이런 공허감들을 다루고 있는데 아마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굉장히 내적 대상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성격 구조마다 아주 독특한 공허감이 있다고 설명해내고 있는데 이 공허감이라는 단어 자체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는 용어는 어떤 정서를 표현할 때 같은 용어를 가지고도 각각 다른 정서를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emptiness라고 하는 것, 여기서 loneliness, 외로움과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임상 상황에서 실제로는 그렇게 잘 구별되는 것은 아니겠죠. 아주 비슷한 정서를 용어, 언어로 표현해낸다는 건 정서의 세계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표현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미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고 천부적인 자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색깔을 여러 가지로 잘 구별해서 쓰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쪽에 감각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색깔을 크레파스에 있는 12개의 색깔, 크레파스가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이 쓴 크레파스에 있는 색깔 이상 더 세분해서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많은 경우에. 아주 전문가가 아니면 색깔도 다양하게 볼 수 없는데 이 정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여요. 아이 쪽에 가지고 있는 정서 그리고 원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정서는 아주 처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정서, 좋고 나쁘고부터 시작해서 외로움이나 쓸쓸함이나 여러 정서들이 나중에 파생되는데 어떤 분은 여기서 공허감이나 외로움이라는 이런 정서를 어떤 분은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서적인 발달 레벨에 따라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도 내용도 다르고 정서에 대한 언어 자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 정서적인 것들을 우리가 언어로 표현해서 이걸 잘 명백하게 구별해 낸다고 하는 것이 아주 쉽지 않은 작업인데 우리 컴버그 선생님이 아주 잘 해내고 있는데 잘 해내고 있지만 실제 임상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여기에서 컴버그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체험할 것인지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컴버그 나름의 이해이기 때문에 이 챕터를 여러분들이 이걸 뭐 외우거나 뭐 그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이런 컴버그 생각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고 이분은 대상관계하고 관련시켜서 이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납득하려고 애를 써보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챕터를 여러분 공부하면서 느낀 점 우리 서로 나눠보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 컴버그는 지금 초기 관계에 대한 것들로 대상관계 이론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그 사례들이 조금 뭐랄까 한편으로는 뭐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버그는 이걸 명확하게 지금 대체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편에 있는데 근데 실제로 경험 속에서는 그렇게 명확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게 어떻게 보면 잘 따라져 가지 않은 그런 챕터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이 공허감이라는 말이 사실 그 표현, 언어적 표현에서 되게 혼란스러워요. 이게 추상적이지. 네. 뭐 텅 비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텅 비었는데 어쨌다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느낌을 언어로 이해한다는 건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경험했던 그런 공허감 체험이 한 번 있었는데요. 온몸에 힘이 쫙 빠졌고 정말 비현실적인 느낌. 그리고 어떤 에너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정말 뭔가 이렇게 진짜 뭐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꼼짝마 같은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 네. 이 역전으로 경험하신 건가요? 아니면 본인의 저는 개인적,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 그, 개인적인 체험이 예. 네, 그 실기실에서 앉아 있는데 그때가 봄이었던 것 같아요. 한 4월에서 5월 사이인가. 이 공허감 하면은 항상 그때 내가 확 떠오를 때가 있어요, 사실. 주관적으로 경험한 공허감, 뭐 이러면은.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극도로 우울했고, 뭐 슬펐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하고, 왜 그런 모든 것이 다 짬뽕된,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게 상실감이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외로움 체험하고, 그걸 극복해내는 어떤 정상적인 능력이 상실을 포함한다라는 게 226쪽 세 번째 줄에 있는데 그 문장을 보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분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누구나 외롭잖아요. 예.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또 함께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어느새 그래 뭐 다 그렇지 하고 또 스르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 회복력 이거를 극복하는 힘이 없다라는 건 상당한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통 애도의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분은 네, 애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그렇죠. 그 네. 애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대상을 잃어버렸을 때 대상과 분리개별하고 된 사람은 괜찮아요. 음, 그러니까 분리개별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귀중한 대상을 잃어도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잃어도 그렇고 정말 가장 페인풀한 거지만 자식이 부모를 여여도 마찬가지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도 굉장히 누구나가 힘들죠.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없는 기간들이 있지만 보통 몇 주 지나면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보통 우리가 모닝이라고 하는 애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대상과 자기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잃어버려서 정말 슬프지만 그래도 잃어버린 건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는 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죠. 아, 그런데 분리개별화가 되지 않은 사람은 대상과 자기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상의 상실은 그 자기의 상실이라고 느껴버린다. 그러니까 강아지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 자기를 잃어버린 것 같은 이런 공허감이죠. 음, 그래서 자기가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죠. 같은 상실을 경험한 다른 가족은 자기는 개별화가 돼 있는 사람, 분리개별화가 돼 있어서 강아지가 정말 이쁘긴 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슬픔을 딛고 또 자기 생활 일상으로 돌아갈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음, 이분 경우에는 강아지의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것이 자기하고 혼연일체가 하나의 거의 공생 비슷한 상황에 있으니까 음, 강아지가 죽은 것이 자기가 죽은 것이 거죠. 어, 그래서 자기 세계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 그래서 이게 심한 우울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에. 아, 아니, 제가 공허감 하니까 그분이 떠오르면서, 이쯤 되면 이제 좀 일상생활이 조금 가능하고 그냥 그렇죠 하고 받아들일 만도 한데 상당히 지금 죽고 싶다는 표현을 계속 그러니까 표현하셔서 이거는 지금 이 네, 강아지 때문에 이게 트리거가 된 거지만 그렇죠. 트리거가 되기 전에 이분은 뭐라고 공생 체험이 거의 없는 분이었어요. 그렇죠. 공생 체험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강아지를 엄마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거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주관적 공허감의 체험 첫 번째 줄에 225쪽 정상적인 통합된 자기 개념과 이와 관련된 통합된 타인 개념은 시간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자기와 대상이 연속적이라는 느낌을 보장해준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이게 뭐랄까 분리개별화가 되어 있는 사람의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자기와 대상의 구분을 하는. 그래서
얘기가 이 챕터가 좀 혼란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분리개발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굉장히 크리티컬한데 그 부분에 대한 명료한 지금 언더스탠딩도 너무 많은 개념이 막 함께 들어와가지고 예. 여러 성격을 막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우리가 딱 용어 자체는 emptiness 하나인데 이 emptiness를 그냥 다양하게 해석하고 사람마다 오케이. 유형마다 이걸 다르게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사실은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컨버그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은 대상관계 책에 자기와 대상을 구분한다라는 거, 통합된다라는 게 참 많은 함축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 이 케이스 제가 잠깐 말씀드린 부분을 통해서 보면 그 강아지와의 동일시가 결국 분리개별화가 안 된 그렇죠. 분들, 네, 자기와 대상의 구분을 못하는 분들, 그래서 강아지의 죽음이 곧 자신의 죽음인 것처럼 느끼는, 그래서 애도의 능력이 없는 뭐 이런 상태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면은 이분들은 지금 강아지로 표현됐지만 사람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죠. 어쩌면 자기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어떤 대상을 잃어버렸을 때 이 경우는 어떤 프로이드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이 애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대상과의 동일시도 있지만 대상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미움이 있다고 봐요. 거기서는 엄청난 공격성, 분노가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잃어버린 대상이 내가 이분이 떠났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분이 떠나서 아쉽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가서 슬프다는 정서도 있지만 더 깊은 정서는 나를 버리고 떠난 대상에 대한 분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굉장히 가까운 분을 잃어버리고 10년, 20년 동안 그 사람을 가슴에 묻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정말 사랑해서일까? 아니면 떠난 대상에 대한 분노 때문일까? 근데 후자의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을 보이지만 실제 무의식적인 정서는 엄청난 분노를, 그래서 어쩌면 이분들이 우울해져요. 왜 우울해지냐면 이 분노 때문이라고 봐요. 그 대상과 자기가 이미 이분은 만약에 공생관계를 희망하고 있다. 분리개발이 안 돼 있으니까 공생관계를 충분하게 느끼지 못한 분은 대상과의 분리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이 지금 분리가 안 되는 상태란 얘기예요. 그런데 분노가 생겼다고 한다면 만약에 강아지나 사람이거나 왜 나를 계속 내 곁에 있어서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너 떠났어 하는 분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겉으로는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떠나서 슬프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너는 내 곁에 있어서 내 보조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 항상 있어줘야 될 존재인데 어떻게 나를 놓고 떠났단 얘기야. 예. 그래서 이 덩어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 대상을 사실은 공격하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정밀 타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리개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대상을 공격하는 게 결국 자기를 공격하는 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울해진다는 얘기예요. 이 자기를 두고 떠난 이 대상을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공격하는데 이 대상이 자기의 인격의 일부가 돼 있어서 자기하고 세퍼레이션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대상을 공격하는데 결국 자기가 공격당해서 자기가 심한 우울로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울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대상 상실과 관련해서 굉장히 프로이드적인 접근이 이런 게. 그래서 어쩌면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당신이 떠나서 천당을 가거나 극락을 갈 준비가 돼 있다고 할지라도 당신 혼자 그렇게 가는 것을 나는 절대 용납 못하겠다. 그래서 붙잡고 있는 형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이 세상을 다음 내세를 해서 더 평안하게 살도록 하는 이런 마음의 여유, 대상을 향한 사랑의 정서가 아니라 너는 내게서 못 떠나. 절대로 떠날 수 없어라는 정서가 더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쩌면 이 혼백이 떠날 수 없도록 지금 볼모로 잡아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초적으로는 그분의 이제 얘기가 좀 연장이긴 한데 원초적으로 어떤 대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정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세팅돼 있고. 그렇죠. 이미 거기 네. 그게 지금 다시 건드려진 거잖아요. 네, 근데 현실에서의 애착을 형성했던 강아지든 또 다른 어떤 누군가를 잃었을 때는 그 밑바탕에 있는 어떤 그 원초적 대상 관계가 건드려지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적 대상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내적 대상을 공격하고 있는. 자기 엄마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너무 한편으로 보면은 상당히 자기애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자기애적이. 그래 이게 자기애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분리개별화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이걸 자기애적인 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연결되는 그렇게. 그래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네. 떠난 대상에 아주 평화스럽게 그 다음 세상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나를 버리고 떠날 수 있어. 절대로 천당을 갈 표를 받아놨어. 내가 허용 못한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렇죠. 극락에 예약돼 있어도 내가 허락할 수가 없다는 얘기.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분리개별화가 안 돼 있으면 대상은 대상 자체로서의 독립된 인격을 가진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항상 나의 보조, 나에게 내가 필요할 때 어떤 것을 공급해주는 공급처 역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내 젖을 주고 내가 필요할 때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대상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 이게 그 대상을 잃어버리기 전에 대상과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상은 그 대상 자체가 귀하고 안 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왜 그만두고, 그러니까 나의 서번트가 사라졌다는 얘기고. 아니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분이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조금 상담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여기서 실컷 떠들고 갔는데 며칠 있다가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자기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걸 느끼고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를 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더니 도움이 안 되면 여길 왜 와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 사람은 그래 도움이 되니까 오는 건 맞는데 그 말이 참 쎄하게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것들로 대상을 사용하는. 그렇죠. 그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큰 차이죠. 네. 그 대상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대상은 왜 사랑을 하냐면 내가 필요한 대로 모든 것을 해줄 준비를 하는 것이 이쁘고 좋다는 얘기예요. 당신 자체가 참 사랑스럽고 좋은 사람이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당신은 어떤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고 그걸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좋다는 개념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자녀 양육 태도를 보면은 상당히 그 계획적이고 그 계획에 아이들을 착착착 끼워 맞춰가지고 뭐 그 아이의 정서는 돌보는 것 같은데 그거를 그 건방처럼 해석적으로 다루고요. 정서를 그렇죠.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해가지고 납득이 되도록 이야기해야 되고, 그러면 그 납득이 되도록 이야기되고 말되면은 모든 정서는 해결된 걸로 끝나고, 그러면 이제 너네 할 거 해라 하고 또 할 일을 시키고 이렇게.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야 저러면 나 같으면 숨이 막혀서 못 살겠는데 싶은데, 근데 거기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거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성취도가 높아요. 또 보면은 성취도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고. 근데도 그 제가 아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지금 나이가 40대 중반이 넘어갔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아버지를 그때만 되면 애도하는 거예요. 거의 한 달 동안. 그게 애도가 아니죠. 예. 애도는 대상을 그냥 곱게 보내주는 게 애도예요. 그렇죠.
대상을 붙잡혀 놓고 괴롭히는 것이 외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아버지의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울까요? 지금 자기가 돌아갔을 때보다 더 나이가 많은 자식이 계속 자기를 붙들고 왜 갔느냐고 시비를 하면 어디 다른 곳에 살더라도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또 하나 그 아까 231쪽에 그 내담자가 자기애성 성격 내담자가 어떤 때는 자신의 거대성을 치료자에게 투사하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전능한 내담자 앞에서 공허하고 무력하게 만들고 치료자를. 그렇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늘 좀 약간 어떤 이해가 늘 왔다 갔다 혼란스러워요. 이해한 것 같은데 결국 잘 모르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자개성이라고 하는 경계선 인격 구조인 경우는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화와 평가자가 항상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선생님 참 훌륭합니다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상화가 일어나고 있으면 바로 평가자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오케이. 실제 나보다도 더 과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상화된 대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분은 부분 대상으로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부분 대상을 투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반쪽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다른 반쪽을 나한테 투사하는 순간에 나는 형편없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 근데 그것도 결국은 상당히 자기애적인데 말하자면은 상대방을 이상화시켰다가 다시 그 뭐랄까 깎아내려 버리면은 결국은 높은 위치에 있는 건 자기 자신밖에 안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를 이상화하는 것도 자기의 거대 자기를 보호해 줄 때 이상화를 하는 거고, 이상화를 해야 자기가 더 잘나니까 이상화를 하는 거고, 어쩔 땐 자기의 거대 자기의 거슬리는 모습이 나올 것 같으면 의미 없는 대상으로 만들어 버려야 자기의 거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거대 자기를 보호하는 거, 장치로 작용하는 거죠. 우리 정은홍님은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윤숙 선생님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그러면은 분리개별화가 안 된 사람이 사실 강아지의 죽음에 대해서 사실 계속 아파하고 그리워하고 하면서도 그 무의식에는 사실 어떤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반대로 있었던 내담자가 조금 많이 떠올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어머니가 나를 두고 떠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표출이 많았어요. 공격적인 표출도 많았고 화도 많았고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아이의 무의식에는 사실은 굉장히 그리움, 애틋함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역시도 분리개별화가 안 됐을 때 공격적인 반응이 사실은 무의식상에 어떤 그리움이나 애틋함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런 건지 그게 조금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그 독특한 케이스인데 어쨌든 이분이 어그레션을 드러내고 있지만 어그레션은 또 한편에서는 자기의 이상화된 대상 이 두 가지가 결국 분리되어 있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대상과 좋은 대상이 지금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겉으로 나쁜 대상은 억압을 하지 않고 좋은 대상은 억압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절절한 사랑을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공격성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바뀌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우리 그렇잖아요. 누가 예쁘면 예쁘다고 안 하고 가서 꼬집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표현을 어그레션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묘한 패턴이 숨겨져 있죠. 그 옛날 어르신들은 많이 그러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쁜데 아이고 코 질질거리고 들어오서 어떡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데 아이들은 울어요. 그게 울죠. 아이들은 네. 그 뉘앙스를 근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은 그 우는 게 이뻐서 근데 아이는 굉장히 큰 공경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절절한 사랑이 드러날까 봐 겁이 나서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막 상대방을 함부로 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가 드러나 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 어떤 사람은 공격성을 감추고 싶어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랑하는 정서를 드러낸다는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 제가 아는 애를 보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 사랑에 대해서 상당히 갈급한데 특히 이제 엄마에 대한 네. 근데 엄마가 상당히 엄격하거든요. 그래 아기 때부터 아주 엄격하게 엄하게 키웠어요. 그럼 뭐 맨날 혼내고 엉덩이 때리고 뭐 이런 거 흔하게 있었는데 그 애가 그 파충류나 동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돌보고 그런 걸 잘하는데 사람하고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하면은 상당히 괴롭히고 저희 집 애가 애기 때 예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막 진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보이는데 딱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잡아먹을 거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말이 그냥 애는 그냥 하는 그 뭐 애들이 하는 말이니까 지나가지만 그 속에서 보면은 애가 좋아한다는 표현을 못하는 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거절당할까봐 하는 두려움도 같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그게 보니까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 사랑해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 그럼 사랑하지 딱 이렇게 냉정하게 대답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는 과연 거기서 어떤 정서를 느꼈을까? 그러니까 아이는 그게 두려워서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못 던지는 거예요. 냉정한 답이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가 나타내는 것은 그 차라리 그 동물들한테는 보살피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공격성으로 내놔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사랑의 정서는 위험한 정서로 그 연약한 아이로 볼 수 있잖아요. 어머니가 보는 아이가 사랑스러운다는 표현을 하면 그것이 이쁘다고 안아주는 정서보다 애가 뭐 칠칠치 못하게 그런 걸 지금 너 공부나 잘해야지 무슨 엄마 사랑이 무슨 엄마가 사랑하지 그럼 하면서 그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잖아요. 오히려 이 아이는. 그래서 강한 아이로 보이려면 어그레션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오히려 또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늘상 안고 다니는 게 뭐냐면 공허감이에요. 그렇죠. 예. 엄청난 공감이겠죠. 예, 공감되니까 자꾸 친구를 자꾸 만드는데 보면은 엉뚱한 친구들 그 별로 그 질적으로 좋지 않은 아이들을 자꾸 친구 만들어 놓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아이는 마약을 상습적으로 하는 애는 아닌데 그 친구들이 해보라고 딱 권하면은 거절을 못하고 또 해보는 거예요 또. 예, 그런 일도 생기고 결국은 그게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생겨버리는 모습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네. 근데 저는 233쪽에 그 네 번째 줄에 반면 통합된 자기가 결여되어 있고 자기와 통합된 내적 대상 관계, 정상적인 관계가 결여되어 있을 때 일상생활에 대한 좀 더 뿌리 깊고 만성적인 공허감과 무의미함을 느낌이 뒤따른다 그랬는데 저는 여기서 느낌이 뒤따른다 이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그 정체감 혼미라든가 정체감의 위기라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대상에 대한 정서들은 깊은 쪽에서 보면 자기에 대한 정서예요. 예. 그런데 그 느낌이라는 게 통합이라는 게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상담해서 또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하지만 그 통합의 무게감이 상당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의 위기라는 게 얼마나 이게 많은 역사와 체험과 경험들이 쌓여 있는 부분인지 이게
이게 간단치가 않다는 느낌이 오늘 더 크게 드는 것 같아요. 그게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업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업식이라고 뭐 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러 가지 인과관계에 의해서 쌓인 결과다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타고나는 게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천성이라고 하는 거. 예. 근데 이 천성 플러스 결국 환경이 어떻게 이렇게 잘 경험돼서 어떤 성격을 구성한다고 할 때 이 정체감의 위기 속에 이 관계가 들어앉아 있잖아요. 부모와의 관계든 누구와의 관계, 대상 관계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많은 심리내적 갈등을 가면서 방어를 하고 살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온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는 이런 환자들을 이 사람들이 다 정체성의 어떤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해요. 그냥 그렇죠. 제가 요새 정체성의 위기가 오는 게 통합된 자기가 없으니까 정체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공허감을 그렇게 느꼈다 그랬는데 바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바로 제가 그런 위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대상과의 대상관계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동양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아와의 관계예요. 자기 스스로와의 관계가 결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대상을 그냥 어쩌면 캐런 오나이가 신경증 이론을 구성하면서 어떤 신경증은 뭐냐면 어떤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라고 봤는데 그 리레이션십이 with object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를 추가한 게 with the self예요. 대상 그리고 자기와의 관계를. 근데 이 셀프하고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동양에서 인사이트 혹시 받지 않았나 싶은 동양 속에서는 결국은 자기와의 관계라고 보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마음이죠. 자기 마음에서 대상도 만들어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자기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대상들을 다 평안하게 봐요. 근데 자기한테 화가 많은 사람들은 대상들이 다 화난 사람들로 보인다. 이게 전부 다 투사라는 얘기. 이게 환상이잖아. 이게 전이라는 얘기 전부. 그렇게 생각하면 교수님, 이 치료자의 심리적인 안정성 그리고 치료의 도구로서 치료자의 안정과 그런 여러 가지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할까? 역전이 얘기. 그게 얼마나 이 내담자에게 중요한지. 그건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글자로, 언어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보다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번에 제가 그 부교재로 동양사상을 여러분 틈나는 대로 읽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서구적인 개념만 가지고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한계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ICC에서 우리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다 동양 사상 쪽에서 보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좀 깊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모든 대상에 대한 언더스탠딩이나 이것은 결국 우리 마음이 하는데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잖아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도 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내가 가진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정신분석 쪽에서 현대적인 수로로 표현한다면 결국 역전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가 이해한다고 하는 게 전부 이게 헛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자기 마음의 그림자인데 잘못하면 그래서 자기를 철저하게 이해하면서
내 마음이 투사됐을 가능성을 항상 이해하는 사람만이 실상을 볼 수 있다는, 실제 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그래서 역전이를 잘 이해해야 된다. 이거 역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한테 떠오르는 모든 상이나 어떤 생각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헛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철저하게. 그리고 이 대상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꼭 같은 그 사람이 계속해서 똑같은 사람을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 그래서 그걸 동양식으로 이게 공상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치료자로서의 일을 하면서 이제 2021년이 되니까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20년은 아직 못 왔지만 이게 사람에 대한 사람 그 자체에 대한 그 느낌이 이게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럼요. 예. 네, 그래서 그냥 이 전라도 말로 뻘로 생각했는데 그냥 뭐 다 똑같고 뭐 그렇지 뭐 이렇게 그 무게를 감히 이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야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제 그 정서가 거기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깊어지시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분들을 도울 수도 있지만 이분들에게 폐를 끼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얘기. 이게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웃을 도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융이나 비혼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원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성경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성경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는 것들에 그 바라는 것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걸 융으로 표현한다면은 원형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보통은 그걸 해석을 할 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뭐 이런저런 소망 충족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소망은 원형이라고 표현되는 것 내지는 비혼으로만 오라고 표현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게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그냥 갈망의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만들어내는 상들이 문제 생겨서 원형을 표현 못하고 본질을 표현 못하는 상들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치료자 입장에서는 뭐 본인 스스로도 그 원형과 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원형이라든지 뭐 오라든지 뭐 본질이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이 없이는 결국은 치료자 역할을 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그 공허감이라든지 아까 뭐 대상 관계를 할 때 결국은 그 밑에 들어가 버리면은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원형과 상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나가지 않는가. 네. 아주 좋은 통찰 나눠주셨어요. 결국 우리 이은숙님도 마찬가지로 치료 경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가 드러나죠. 그 대상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대상만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상을 이해하는 툴 자체가 내 마음을 통해서니까 내가 내 마음을 잘 쓰거나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른 분들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것 이해 자체가 허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사람을 잘못 볼 수 있다는. 그러면 치료받으러 온 사람을 우리가 잘못 본다고 한다는 이건 엄청난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유 목사님도 잠깐 오늘 소감 좀 나누실 수 있겠나요? 예. 이렇게 공허감 처음에 들을 때는 조금 이렇게, 좀 저도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사례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거를 관계에서 이렇게 풀어주셔서 좀 도움이 많이 됐고요. 저도 결국에는 관계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들으면서. 결국에는 어떤 한 사람이 무리에 끼었을 때 이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파장같이 이렇게 그런 변화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그 사람마다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런 색깔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색깔들이 있는데 그 색깔 과연 이제 치료자나 아니면 뭐 목회자나 아니면 이렇게 뭐 지도자의 입장이나 이런 위치에 있을 때 과연 내가 주는 그런 영향력이 이제 선하게 이렇게 가려면 결국엔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항상 통찰하고 성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만 그런 것들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저도 공감하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아주 깊은 나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대상관계 이론을 공부하는데 대상관계의 뿌리는 결국은 자기와의 관계가 뿌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 같아요. 대상은 그래서 어떤 페어벤 얘기를 보면 페어벤이 얘기하는 그 대상이라는 것도 하나의 셀프예요. 그 앞전에 그 글을 읽으면 페어벤이 얘기하는 어떤 리젝팅 아브젝트나 거절하는 대상이나 혹은 익사이팅 아브젝트 흥분시키는 대상 이것 자체가 셀프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셀프인데 그 대상 자기를 거절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러니까 대상을 거절하고 싶어하는 자기의 마음이라는 게 결국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유혹하고 싶어하는 자기 마음이라니 그게 대상의 마음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대상은 결국은 그 대상이라고 느껴지는 자기란 얘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대상이라고 하는 대상관계 이론을 나중에 여러분 악된 그 얘기를 좀 더 우리가 하면 좋은데 악된의 얘기는 페어벤의 얘기하는 페어벤은 센트럴 이고가 있고 그리고 리비드널 이고, 앤티 리비드널 이고, 그래 이고라는 측면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리젝팅 아브젝트하고 또 하나는 익사이팅 아브젝트라는 이런 대상들을 얘기하고 이 대상 자체를 억댄이 깊이 읽어보니까 페어벤은 그렇게 표시를 안 했지만 이것도 셀프라고 억댄은 이해를 해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 안에 페어벤의 이론은 결국 전체가 자기와의 관계 얘기라는 얘기예요. 셀프와 셀프 간의 관계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동양적인 어떤 입장하고 서로 상통하는 부분이죠.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마음의 움직임, 그 속에서 우리가 대상이라고 느끼는 것은 자기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선 자기의 부분 대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모든 책임을 대상에게 떠넘기는 이런 패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훈련됐을 때만 이제 대상을 바로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대화하기 우리가 디스커션하기 어려운 아주 애매한 엠티니스 하나를 가지고 오늘 우리 얘기를 나누느라고 처음엔 서로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우리 많은 정서들을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 다들 애쓰셨어요. 우리 다음 주에 뵙죠.